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최예지입니다. 오늘은 장동휘 배지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늘 곁에 있었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궁금해하지 않으며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거창한 발견이 아니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 질문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고 당연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더 재미있고 알수록 더 넓어지는 이야기.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AI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 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고용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직원 수는 지난해 12,000명 넘게 줄어들며 성장하면 고용도 늘어난다는 공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기와 업황 요인 외에도 AI 확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면서 적은 인력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쿠팡은 물류센터 확장에 힘입어 지난해 8,000명 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고용 규모 기준 국내 4위권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결국 AI 시대를 맞아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고용 구조는 축소되고 플랫폼과 물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1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채용 공고는 7월 3일까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2일 발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세수 확보와 체납 관리라는 행정적 효과는 물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장동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낡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주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곧 사라지겠구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간들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사람들,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골목길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요즘 지방소멸이나 구도심이 비어가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있는 공간을 청년들의 문화 거점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또는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디저트나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열기도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생기를 잃어가는 구도심에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서류 검토나 트렌드 분석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나가 직접 공간을 살펴보는데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치는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상권의 동선은 어떤지 같은 복합적인 지리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장 조사에서 사소한 것 하나만 놓쳐도 공간 기획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카로운 상권 분석력과 긴장감이 유지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의 가치를 살려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예쁜 매장 하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사업성, 주변 성공 사례를 비교하는 시장성,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소상공인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그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논리, 그리고 명확한 공간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대도시의 화려한 랜드마크나 핫플레이스에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소외됐던 공간이 제자리를 잡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기까지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거친 현장 속에서 지도를 펼치고 발로 뛰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읽어내는 부지런한 발, 정밀한 상권 분석력, 그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책임감까지 낡은 벽돌과 로컬 브랜드의 간판 뒤에는 이들의 치열한 노력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골목길 위에 숨겨진 가치를 찾는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낡고 오래된 공간도 새로운 시선과 아이디어를 만나면 또 다른 가치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배지호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신입인데 왜 경력직을 찾지? 라는 의문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취업 시장의 냉정한 현실과 또 그 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직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 시장의 핵심 화두는 즉시 전력인데요. 신입에게조차 1, 2년 차 수준의 이 직무 요구를 하는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효율성 때문인 건데요. 기업 입장에선 교육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작 청년들은 중요한 배울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무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AI가 단순 사무직과 기초 데이터 분석 업무를 빠르게 잠식하면서 과거 신입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업무들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히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직업군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기획자, 또 복합적 판단이 가능한 의료 보건 전문가, 또 현장 시설을 다루는 숙련 기술직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또 그 위에 인간만의 통찰을 얹을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인 셈인데요. 나의 작은 경험도 실무 언어로 재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취업의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면 내가 가진 경험 하나하나를 더 가치 있는 실무 언어로 번역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불안함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스펙을 쌓는 시대를 넘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지만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소통, 그리고 창의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취업 시장의 변화 속에서 나만의 강점을 찾고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과거 농사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이제는 하늘을 나는 드론이 그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부터 작물 관리까지 드론이 농업 현장의 새로운 일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드론을 조종하며 농작물을 관리하는 전문가, 드론 방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과 농업이 만나 탄생한 직업, 드론 방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방제사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농약이나 비료, 영양제를 살포하고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드론 조종만 하면 되는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방제 작업은 드론을 띄우기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벼농사와 과수원은 작업 방식이 다르고 밭작물 역시 작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약재가 달라집니다. 또 바람의 방향과 풍속, 강수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약재를 사용하더라도 날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드론에 약재를 탑재합니다. 농업용 드론은 일반 촬영용 드론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요. 기체에 따라 수십 미터의 약재를 실을 수 있고 넓은 농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면 드론은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조종사의 제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높이가 너무 낮으면 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약재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종 능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용 드론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농약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재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든 작업을 드론이 대신하면서 농업 현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방제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재를 뿌리는 수준을 넘어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작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작물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부가 직접 밭을 돌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던 작업을 이제는 하늘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사에게는 단순한 조종 기술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약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보다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체를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비행 전후 점검은 물론이고 배터리 관리와 장비 유지 보수도 드론 방제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드론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드론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을 활용한 농업 서비스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관련 직업의 전망도 밝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방식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누비는 드론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 만난 직업은 드론 방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지는 일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은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드론 방제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농업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탄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0년 뒤에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있고 일부 직무는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새로운 기회를 만들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동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업무들을 AI가 요즘 너무 빠르게 대체하고 있잖아요. 문서 작성, 번역, 고객 상담,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영상 제작이나 디자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대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도 전체 고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업황이나 사업 재편의 영향도 있겠지만 AI가 자동화나 생산성을 높인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입사원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AI와 소수의 인력이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AI가 물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를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기술 발전은 늘 비슷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특히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 시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전에는 앱 개발자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SNS 마케터 같은 직업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AI 개발자,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결국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살아남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단순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AI 전문가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인 충격이 꽤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보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더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이 처음 맡는 반복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신입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또 반복적이고 기획이나 의사결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AI 활용 능력 우대라는 문구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엑셀을 다루는 것처럼 기본 역량이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능력이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사, 교사, 간호사 같은 직업들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저는 소통 능력, 이 공감 능력에는 따라가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AI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세상에 어떤 걸 기획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인간만의 강점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AI와 경쟁하기보다는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결국은 같은 생각입니다. AI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분명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고 채용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과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일자리를 뺏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느냐일 겁니다. AI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오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인 성악가입니다.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온 인물인데요. 오늘은 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이야기입니다. 조수미는 1962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성악의 길을 꿈꾸게 됐는데요. 선화예술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더 넓은 무대를 향한 도전을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으며 세계 무대를 향한 준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조수미의 이름이 전 세계 음악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에서였습니다.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했고 이후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을 인정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높은 음역대를 자유롭게 소화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과 오케스트라 무대에 오르면서 국제적인 성악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당시 아시아 출신 성악가가 유럽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수미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대중과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클래식 공연은 물론 음악부터 크로스오버 음악에도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그래미 어워드 수상 경력을 보유하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혀왔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펼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조수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수미의 성공은 뛰어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연습과 자기 관리를 이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도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소프라노 조수미. 음악을 사랑했던 한 소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향해 걸어온 조수미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써내려간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로 낯선 환경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른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 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입니다. 먼저 동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40대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40대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허리 역할을 해온 세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터에서 들려오는 40대의 소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회사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는 40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허리, 40대의 고용구조 변화와 생계형 전환 트렌드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40대라고 하면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소비해야 하는 나이인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고용 축소 여파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40대들의 실제 고용 현황은 어떤가요? 네, 실제 고용 현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40대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뜻하는 상용 근로자 지표에서 40대의 감소세가 매우 뚜렷한데요. 사실상 기업 내 허리층의 고용 한계선이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들이 밀려난 빈자리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데이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프리랜서나 긱워커로 분류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중 40대의 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대 15%에서 2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이나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조직에서 나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나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임금 근로자에서 비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속도가 타 연령대보다 1.5배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전체 고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큰 40대들이 생계형 플랫폼이나 또 플랫폼 배달, 운송업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장 역시 포화 상태가 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 실제 이들의 근로 형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의 근로 형태는 40대 생계형 전환자들의 절박함,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40대 비임금 근로자의 72.4%가 고정적인 임금 수입이 끊겨 당장 생계를 위해 현재 일을 선택했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이들의 근로 여건을 보면 주말과 밤낮이 없는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83.1%를 넘고 플랫폼이나 1인 창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월 평균 수입 역시 직장인 시절에 미치지 못하는 월 200에서 월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결국 40대 가장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구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노동으로 버티고 있고 고용시장은 허리가 부실해지는 구조적 비대칭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취업자 수라는 착시 효과에 속지 말고 40대가 안정적인 고용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군요. 실제로 이들의 재취업이나 고용 안전망을 돕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4050 세대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장년 청춘학교나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과 40대 고숙련 경력자들을 매칭해 고용지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전직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비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40% 이상 급증했는데요. 데이터가 40대 고용 절벽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나서야 비로소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을 넘어선 정교한 경력 재설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단순히 일자리를 청년이나 고령층에 집중하는 방식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허리인 40대가 지속 가능한 일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판을 새로 짜는 농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40대의 생계형 프리랜서 전환 트렌드는 단순한 개인의 이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 표면의 취업자 수 유지라는 수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생계를 책임지는 40대의 고용의 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데이터가 제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용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우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미래직업 전망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무려 205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이게 또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건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의료 돌봄 서비스, 또 데이터 기반 직무, 또 문화 콘텐츠 분야가 꼽히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 전문가 같은 이 직업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데이터 직무 기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요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AI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화두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AI가 여러 우려들도 낳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데이터 시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경영 기획, 또 마케팅 기획, 또 데이터 분석 관련한 직무가 대표적인 성장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해볼 산업이 바로 콘텐츠 산업인데요.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또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연출, 스토리텔링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은 이전 몇 년과는 정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탄생할 텐데 미래 성장을 주도할 직업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지만 일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본 일터 자비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물건을 사용하고 버립니다. 다 쓴 플라스틱 용기부터 낡은 옷, 고장난 전자제품까지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버려지는 물건을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폐플라스틱은 새로운 제품의 원료가 되고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는 핵심 광물을 다시 추출하는 자원 창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원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순환 경제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환 경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경제는 생산하고 소비한 뒤 버리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광물과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사용한 제품에서 다시 자원을 얻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폐이류는 재생 섬유로, 폐전자제품은 금속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처리 비용이 들던 폐기물이 이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산업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인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사용이 끝난 배터리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와 같은 고가의 핵심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다시 추출해 활용할 수 있다면 원자재 수입 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련 시설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 폐이류 업사이클링, 전자제품 자원 회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과 환경 엔지니어를 비롯해
자원 선별 및 품질 관리 전문가, 폐배터리 분석 기술자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자원 순환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턴트와 환경 분야 전문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재활용 산업이 단순 수거와 처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연구개발이 결합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공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넘어 경제의 경쟁력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해외 원자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재활용 기술과 자원순환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은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 시대, 순환경제는 경제의 변화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폐기물에 따른 순환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하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전기차 산업까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공장, 산업 현장으로 보내기 위한 다양한 전력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변압기와 차단기, 배전반 등 전력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공급하며 국내 대표 전력기기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HD 현대 일렉트릭의 제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력 사용이 증가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HD 현대 일렉트릭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산업 확대와 제조업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력망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전력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북미 시장이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변화 역시 HD 현대 일렉트릭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력 설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 전동화 역시 전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산업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 있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전력 설비의 기업들도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성장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기는 산업과 일상을 움직이는 필수 자원인 만큼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를 떠받치는 숨은 주역 가운데 하나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인데요. AI와 전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전시와 문화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한 분야에서 4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기획전 컨티뉴엄 4개의 노래입니다. 조수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이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여온 인물인데요. 이번 전시는 조수미의 음악 인생 40년을 사계절에 비유해 돌아보는 특별한 전시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예술가의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미 40년 4개의 노래 컨티뉴엄은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악 인생 40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입니다. 전시는 서울 강남구 아트큐브 2R2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명인 컨티뉴엄은 중단 없는 연속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전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은 시작과 가능성, 여름은 열정과 성장, 가을은 성숙과 수확, 겨울은 침묵과 본질을 주제로 조수미의 예술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사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한 예술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음악과 미술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전시에는 윤형근, 이우환, 김환기 등 대한민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수미의 음악 세계와 한국 현대미술이 만나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한 성악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예술이 걸어온 시각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조수미의 음악 인생을 더욱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습니다. 조수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과거 공연 포스터, 세계 무대 활동 영상 등이 공개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상영되면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또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무대 드레스와 사진, 국가 훈장 등 조수미의 소중한 기록물도 전시돼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조수미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셈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가 격주로 진행되는데요. 도슨트 프로그램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조수미가 직접 참여하는 스페셜 세션도 예정돼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를 넘어 관람객과 예술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특별전 조수미 40년 4개의 노래 컨티뉴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 예술가의 삶과 음악을 돌아보는 동시에 한국 현대 미술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노래해온 예술가의 40년.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여정이 남긴 울림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한 예술가의 40년이 담긴 이번 전시는 음악과 미술,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수미가 걸어온 도전과 열정의 순간들을 직접 만나보며 예술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명절 택배 배송 정보, 그리고 지인들의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문자를 확인하다가 무심코 문자를 확인했는데 함께 온 인터넷 링크를 누르신 적 있으신가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이상하게 넘어가거나 알 수 없는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거를 보고 아차, 스미싱인가 하고 머리가 쭈뼛 서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연락처, 무엇보다 금융앱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미 링크는 눌러버렸고 당장 휴대폰을 끄는 게 맞는지 헷갈려서 발만 동동 구르기 쉬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골든타임 대처법만 안다면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내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수상한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스미시 링크를 누르면 해커가 내 폰에 악성 앱을 몰래 설치하거나 내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를 전환하신다면 해커가 내 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를 외부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상황에서도 내 정보가 빼져나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부터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계좌 정지인데요. 통신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 통장의 돈이겠죠. 이럴 때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메뉴에 접속하신다면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권 계좌의 출금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결해서 스미싱 피해를 접수하고 계좌 지급 정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내 휴대폰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안전한 기기를 통해서 신고와 정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신을 차단하고 계좌를 정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내 휴대폰에 들어온 악성 앱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즘 악성 앱들은 휴대폰 화면에 아이콘조차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찾아내서 지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하시거나 휴대폰 안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공장 초기화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아깝더라도 눈에 보이는 악성 앱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초기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문자의 링크를 잘못 눌렀을 때에도 정확한 대처 순서를 알고 있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비행기 모드 켜기와 다른 사람의 기기로 신고 및 후속 조치를 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누르지 않고 삭제하는 습관이겠죠.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예방과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만약 실수로 눌렀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용기 낼 걸, 조금 더 버텨볼 걸.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부터 찾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은 생각보다 훨씬 값지고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자신에게 조금 인색했던 하루였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참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